저는 이제 사단법인 한국맥주문화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윤한샘이라고 하는데요. 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협회를 좀 소개시켜드리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저희 협회는 농촌진흥청의 인가를 받은 사단 법인입니다. 저희 협회는 맥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제 조직인데요. 맥주에 관해서 업을 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양조사분들도 계시고요. 비어 소믈리에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맥주를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맥주 수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제 저희 협회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맥주에 이제 거의 반 미친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맥주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해보니까 맥주가 이게 단순한 알코올로만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맥주의 역사나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두루두루 보다 보니까 야, 맥주가 하나의 문화구나. 인류와 함께 해온 문화구나를 좀 깨닫고 맥주를 문화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나 우리 공동체에 이 술로 여겨지는 맥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가 협회를 만들어서 맥주를 하나의 산업, 문화로 보고 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전문가들 좀 하는 교육도 좀 하고요. 각 맥주 브루어리를 지금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해외나 국내에 브루어리를 직접 투어를 하면서 직접 현장에 있는 문화도 조금 경험하는 일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맥주 축제나 뭐 이런 것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맥주 인문학이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맥주와 연관된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재밌게 너무 무겁지 않게 좀 전달해 드리는 일들을 이제 쭉 한 3, 4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맥주를 하나 산업으로 보고 술이라고 하는 게 농산 가공품이거든요. 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만드는 이 하나의 산업이 어떤 창업 창직, 일자리 쪽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조직이고 제가 초대부터 회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무겁지 않은 좀 재밌고 하지만 뭔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또 지식과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고민했습니다. 이제 포항공대 도서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이제 좀 제안을 받고 야 무슨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나. 우리나라의 정말 그 탑 중에 탑 이런 곳에서 맥주로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지 이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좀 충족시켜 드리고 제가 강연을 하는 동안 졸지 않고 갑자기 뛰쳐나가지 않고 여기 계실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일반 대중들을 하는 강연과는 좀 다르고 혹은 맥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좀 달라야 됐거든요. 고민하는 도중에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AI가 맥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루체른 대학에서 이제 AI가 독일 양조장과 콜라보를 해서 AI가 맥주 레시피를 짜고 맥주를 양조를 했는데 그 상품을 곧 판매에 돌입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딱 떠오르는 게 AI 그래 요즘 화두죠. 4차 산업혁명 화두입니다. 또 포항공대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가는 이 중심지기 때문에 한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맥주하는 사람이니까 과연 이 맥주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맥주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정의를 하려거나 그런 능력도 없고요. 저는 뭐 그쪽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맥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새롭게 도래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엘빈 토플러라고 아시죠? 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써서 정보화 혁명이라는 이제 화두를 끄집어내신 분인데, 이분이 그 인간의 그 어떤 역사에서 질적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그 지점을 세 지점으로 좀 보셨어요. 하나는 농업혁명, 하나는 산업혁명, 하나는 정보화 혁명이었죠. 엘빈 토폴로가 말씀하신, 토폴로 형이 말씀하신, 형님이 말씀하신 그 정보화 혁명은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20대 때 막 한참 화두였고 뭐 그랬습니다. 마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것처럼 20년 전에는 3차 산업혁명이 화두였거든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신 그 각각의 단계에 모두 맥주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에서 맥주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 같이 함께 했는지를 알아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맥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부터 이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만년 전입니다. 만년 전. 만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보이고요. 뭐 이라크, 시리아, 이란도 같이 보이네요. 지금은 조금 갈 수 없는, 그죠?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1만 년 전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 두 개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바로 비옥한 초승달지대. 얼마나 이 땅이 기름졌으면 별명이 비옥한 초승달이었겠습니까? 실제 이쪽에 그 만년 전에는 씨앗을 진짜 뿌리기만 해도 8배의 수로 수확량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한 개를 심으면 8개, 8개 심으면 64개.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었죠. 이 기름진 땅을 인간들이 냅둘 리가 없습니다. 수렵 생활을 하면서 야생밀과 야생보리를 먹던 인간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농경을 하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는데, 그 농사의 농업 생산물은 농업은 잉여농산물을 만들게 되죠. 잉여농산물은 점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권력이 만들어지고 문자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체계들은 도시를 만들게 되고요. 도시 문명을 구축하게 됩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이 그 잉여농산물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10개를 뿌려서 10개를 먹을 수 있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10개 심었는데 100개가 나왔어. 10개 먹었네? 남은 90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기록을 하다가 생긴 게 바로 최초의 문자인 쐐기 문자 혹은 설형 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자가 있는 시대를 문명이라고 하고요. 문자가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사람들의 삶은 있었지만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가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건설된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농업이 아주 비약적인 생산성을 보이면서 사회의 질적, 양적 어떤 변화를 이끌었을 때 우리가 그때를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문명은 단순하게 평화롭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옥한 시대. 이 비옥한 시대는 누가 만들었냐면 두 개의 강이 불규칙하게 범람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규칙한 범람에 대항해서 싸워야 했었어요. 이 홍수가 내가 여태까지 이뤄놓은 것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관계시설도 만들고요. 댐도 만들고요. 그리고 더 나은 농사를 위해서 천문학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육식진법이나 바퀴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맥주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수확된 밀과 보리를 갖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쉬웠나요? 네, 갑자기 기술적인 질문에 당황하신 눈빛들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이 당시에 수확된 밀과 보리를 갖고 사람들은 곡물죽으로 먹거나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물론 지금 파리바게뜨 같은 빵이 아니고 곱게 부셔서 갈아서 이렇게 물에 익혀서 구워 먹는 그런 빵이었는데요. 남는 곡물죽이나 남는 빵은 토기 같은 데 보관을 했는데 이쪽에 우연히 들어간 물이 마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발효라는 마법이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야생효모와 젖산균들이 그 안에 있는 곡물죽이나 아니면은 빵과 물이 섞인 빵죽과 만나서 발효를 일으켰고요. 그 위에 물을 만들어냈죠. 아마 처음에는 이 물들 다 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항상 어느 시대나 또라이나 아니면 뭔가 용감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누군가 그걸 마셨을 거고 건강에 괜찮네. 내가 안 죽었어를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물보다 안전한 걸 알았고요. 마셔보니 힘도 나고 또 새콤하고 달큰한 향미도 느껴지고요. 먹다 보니 기분도 좋더라 라고 하는 물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바로 최초의 맥주입니다. 이게 제가 독일 그 페라가몬 박물관에 가서 본 이슈타리의 문인데요. 정말 이 당시 문명에 대해서 경이가 아니고 경악했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발전한 문명에 보고 놀랬던 기억이 있고요. 이게 맥주를 만드는 방법을 기록한 쐐기문자입니다. 저 나이 때는 쐐기문자라고 배웠는데 요즘 설형문자라고 배운대요. 저 나이가 좀 생각보다 들었습니다. 보리 보이시나요? 보리? 네, 보리. 그리고 보리가 이렇게 항아리에 들어와 있는 것도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맥주가 있습니다. 맥주를 나타내는 글이 있습니다. 쐐기문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게 맥주일까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여기에 맥주가 있습니다. 요거요. 요거요. 아닙니다. 맥주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뭔가 항아리나 토기에 담겨 있을 수 있겠죠. 보이시나요? 맥주 보이시나요? 요거 맞습니다. 요게 맥주입니다. 토기같이 보이고 안에 이렇게 액체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죠. 토기의 모양과 이 무늬의 모양에 따라서 한 25가지의 맥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 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는 하나밖에 안 가져왔지만 요거는 제가 대형박물관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같이 이제 맥주에 이제 미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그리스 엘긴마블 막 보고 그럴 때 저는 이런 거 보러 다닙니다. 맥주 보이시나요? 맥주 보이시나요?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대형박물관 가서 도슨트로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맥주입니다. 이 당시에 그 맥주의 이름을 시카루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시카루는 신이 만들어준 일종의 예술 혹은 마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이 이런 그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였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존중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여기 맥주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항아리 위에 발효돼서 떠오르는 액체를 갈대로 빨대를 만들어서 마시는 모습이죠. 밑에 찌꺼기를 먹지 않고. 제가 오늘 3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맥주를 혼자 집에서 홀짝홀짝 마시고 있나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맥주는 식수, 식량 혹은
뭐 제사 때 신에게 드리는 뭐 음료, 술로도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혹은 공동체 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공고히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인들은요, 맥주, 친구, 가족, 그 다음에 친지들과 맥주를 마시면서 함께 서로의 어떤 그 연대를 공고히 했어요.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준 매개체 역할이었던 거죠. 요거는 제가 대형박물관 가서 역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집트 자료입니다. 맥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록들이 진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한쪽에선 빵을 만들고 한쪽에선 맥주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맥주가 빵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설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 중에 하나죠. 역시 이집트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빨대로 빨아서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맥주와 같이 맥주와 더불어서 함께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농업혁명은 맥주라고 하는 새로운 술을 건네 주었지만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나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술이 바로 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얻어 걸린 게 아닙니다. 자연과 대항해서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 농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기록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회였어요.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굉장히 잦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막 수시로 범람하는 홍수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됐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닌 기록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은 기쁜 것, 그러나 이혼은 더 기쁜 것. 굉장히 현실적이죠. 인간은 죽는다, 그러니 쓰자. 그러나 인간 금방 죽지 않는다, 그러니 저축도 하자.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 그 이름은 맥주. 이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과 맥주를 같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죠. 카르페 디엠 아시죠? 그죠? 시즈도 모먼트, 지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슬픔, 그 이름은 원정. 원정이 뭘까요? 전쟁. 전쟁에 나가는 것을 가장 인생에서 슬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농업혁명은 우리 인류에게 맥주라는 어떤 선물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계몽 시대까지 맥주는 일상적으로 애용되는 일상제로 꾸준히 인류와 함께 합니다. 인류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우리 동양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서양의 역사에서 우리 인류 동양에서는 이제 뭐 맥주가 아니고 다른 곡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류와 함께 해옵니다. 그런데 이런 맥주의 위상을 변모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1차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 18세기 중반부터 일어난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영국은 유럽 전체 역사에서 유럽사를 봤을 때 그렇게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죠. 그죠? 이쪽에 대륙 쪽에 뭐 신성로마 제국, 프랑스, 밑에 이제 뭐 스페인과 비교를 했었을 때 영국은 정말 작은 섬나라였었어요. 그런데 1588년에 엘리자베스 1세 때 프랑스 칼레에서
스페인 무적 함대를 완전 깨부시면서 해상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점차 강대국으로 변해가죠. 특히 그 식민지에서 수탈한 자원을 가공해서 다시 식민지 시장에 파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축적한 부를 과학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많은 인물들이 탄생하게 되죠. 애덤 스미스와 같은 경제학자, 그리고 아이작 뉴턴 같은 과학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죠? 제임스 와트 같은 공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 응축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은 이전에도 만들어졌었는데 적용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해요. 제임스 와트가 이 증기기관 응축기를 만들면서 이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여러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광산업하고 그 다음에 방적 방지기에 먼저 적용이 되면서 그 전에 인간이 만들어냈던 생산성보다 말도 안 되는 높은 생산성을 이 기계가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이전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약적인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이 결과를 통해서 사회가 질적 양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맥주가 포터라는 맥주예요. 포터는요, 영국의 다크 에일을 의미합니다. 이 맥주는 까만색이고요. 그리고 커피와 초콜릿 같은 향이 나는 에일 맥주인데요. 이 맥주의 이름이 좀 재밌어요. 포터. 무슨 뜻이죠? 짐을 이기고 가는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템스강에서 노동을 하면서 삶을 연명해 갑니다. 그때 많이 했던 게 짐꾼이었어요. 짐꾼.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던 맥주라고 해서 포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맥주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귀족들까지 모두 좋아했던 맥주였어요. 그리고 영국이 건설한 식민지에 어마무시하게 팔려나가는 맥주였습니다. 그 농업이 잉여 농산물을 만들듯이 농업혁명이, 산업혁명은 잉여 자본을 만들어내요. 잉여 자본은 또 다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처를 찾습니다. 바로 자본주의가 시작된 거죠. 이런 맥주를 자본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자본이 새로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색한 투자처 중에서 이 맥주가 바로 당첨됩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맥주였습니다. 맥주 중에서도 특히 이 포터가 당첨이 되죠. 그러면서 이 포터의 양조장에 많은 자본이 막 투자되면서 점점 맥주 양조장은 공장처럼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런 공장 상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유통 시스템도 생겨나게 되죠. 이게 그 당시 이제 포터, 1700년대 이제 포터 공장의 모습이에요. 포터 양조장의 모습이에요. 진짜 크죠. 이전에는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가정에서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 먹거나 이 김치처럼, 혹은 뭐 에일하우스라고 하는 주막 같은 곳에서 좀 만들어서 주거나 도제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조금씩 유통하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맥주 양조장이 공장화되면서 인기 없는 맥주나 아니면 지역 맥주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포터 맥주가 이제 시장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 포터 맥주는 결론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선택한 최초의 아이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본이 선택한 최초의 맥주가 포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터는 한 200년간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맥주가 됩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맥주는 그냥 황금세계
탄산감 가득한 라거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불과 300년 전에는 이 맥주가 전 세계 넘버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맥주의 종류가 몇 개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살펴봐야 될 맥주가 바로 페일 에일이란 맥주입니다. 이 맥주는 자본주의가 만든 맥주가 포터라고 하면 이 맥주는 산업혁명의 기술이 만들어낸 맥주예요. 맥주의 색깔은요, 몰트의 색깔이 결정합니다. 몰트 색깔이 밝은 몰트를 쓰면은 밝은 색깔 맥주가 되고요. 어두운 색깔 몰트를 쓰면은 어두운 색 맥주가 돼요. 포터의 색깔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까맣다고 말씀드렸죠. 뭘 의미할까요? 몰트의 색깔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몰트를 만들 때 나무를 태워서 몰트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불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몰트 색깔이 다 막 어둡거나 막 칙칙했어요. 거의 까맸다라고 볼 수 있죠. 브라운 색깔이나. 그런데 인간이 영국의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인간이 불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몰트의 색깔을 더 밝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페일이란 뜻은 다들 아시겠지만 창백한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지금처럼 황금색이 아니고 약간 엠버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페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나 이 색깔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지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이 맥주의 색깔이 생겼다는 건요, 인간이 맥주를 마실 때 색도 드디어 고려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맥주가 까맸잖아요. 그냥 맥주의 색은 마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맥주가 이렇게 색깔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색을 맥주를 즐기는 또 다른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때 유리잔 기술이 함께 발달합니다. 그 전까지는 맥주를 담는데 무슨 그냥 스톤 같은데 하고 나무 잔에 마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아주 아름다운 투명한 유리에 이런 맥주를 같이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색깔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주가 포터를 밀어냅니다. 이 맥주가 런던의 넘버 원 맥주로 등극하게 되죠. 아까 질문 혹시 몰트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우리가 보통 맥주 만들 때 보리를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리는 그냥 맥주를 만드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보리를 몰트, 메가로 만들어야지만 그 맥주가 되는데요. 양주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긴 얘기인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리를 메가로 만들어야지만 그 전분을 당으로 바뀌는 성분을 보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소위 효소라고 하죠. 아밀라제. 우리 침에 있는 겁니다. 우리 침에 지금 아밀라제 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밀가루를 꼭꼭 씹어 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이 효소가 밀가루를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어주게, 전분을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역시 맥주를 만들 때도 그냥 보리를 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메가로 만들어줘야지만 그 보리 안에는 효소가 나와서 그 보리의 전분을 분해를 해서 당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발효를 할 때는 효모가 그 당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과정이 발효 과정인데,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는 반드시 몰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몰트를 만들어주는 과정 중에서 건조 과정이 있어요. 보리를 싹을 틔운 다음에 그 싹을 제거를 하고 건조를 시키는데 그 건조한 결과물이 바로 몰트라고 하는데 건조했을 때 밝게 건조한 몰트만 갖고서는 맥주를 만들면 밝은 색깔의 맥주가 되는 거고요. 몰트를 건조시킬 때 로스팅을 해서 색깔을 더 입혀주면, 까맣게 입혀주면, 그리고 그 몰트를 사용을 해서 맥주를 만들면 어두운 색 맥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석탄을 통해서 몰트를 만들 때 메가를 좀 덜 굽는 어떤 그 온도 조절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색 맥주가 나와서 어두운 색 포터는 시장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맥주가 있어요. IPA라고 하는 맥주입니다. 이 맥주는 인디아 페일 에일의 약자인데
이 맥주는 식민 시대가 만든 유산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제일 뭐랄까 그 중요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인도였습니다. 인도에는 새로운 출발을 찾아서 떠난 그리고 정착한 많은 영국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맥주가 필요했어요. 근데 인도는 맥주를 만들기 힘들었죠. 결론적으로 영국에서 인도로 맥주를 보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런던에서 인도를 가려면요. 아프리카 대륙을 끼고 적도를 2번이나 넘고 그리고 무려 9개월에서 12개월이나 걸리는 험난한 여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맥주가 버텼어야 됩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영국의 브루어들은 2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는 홉을 굉장히 많이 넣는 것이었고요. 홉은 일종의 그 쓴맛과 향을 내주는 식물이거든요. 이 홉을 다량으로 넣어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홉에는 쓴맛과 향을 내주는 성분뿐만 아니라 항균 성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홉을 많이 넣어주면 그 맥주를 상하게 만드는 다른 균들을 막아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알코올 도수를 높게 만들었습니다. 알코올도 역시 똑같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맥주는 홉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홉향이 많이 났고 쓴맛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알코올 도수도 뭐 7에서 8도까지 굉장히 높게 만들어져서 넘어갔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맥주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 런던의 작은 브루어리인 보우 브루어리라는 곳에서 있었던 옥토버 비어라는 게 있었어요. 옥토버 비어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에일을 의미하거든요. 이 맥주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맛있게 숙성이 된 거예요. 기록에 보면 아주 좋은 홉향과 색깔이 밝은 그런 옥토버 비어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가 인도에서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인도의 밝은 에일. 이 맥주가 히트를 친 뒤에 나중에 영국 본토까지 넘어가서 역시 인기를 끌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1980년대에 미국의 새로운 맥주 스타일에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1차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는 맥주를 단순한 일상재에서 커머셜 굿즈로 공장 상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유통 시스템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맥주가 영국의 힘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아이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에일은요. 지금 에일 하면은 이제 영국 에일 하면 생각나시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죠? 영국의 에일은 영국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키면서 영국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화적인 상품이 된 거죠. 단순히 술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된 게 바로 1차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2차 산업혁명 숨가쁘게 넘어가네요. 그죠? 2차 산업혁명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1차, 2차도 있을 거잖아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났던 기술의 질적, 양적 어떤 효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석유, 화학, 전기,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였어요. 2차 산업혁명에는 두 나라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데요. 독일과 미국입니다. 독일은 1871년에 통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했던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얻어서 공학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공학에 투자한 이유는 저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1871년에 통일을 할 때 맥주를 그들의 통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에서 뭐
몇천 년, 짧게 몇백 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지만 독일은 안 그랬어요. 독일은 독일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국민이야 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민족 정체성을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맥주였습니다. 그리고 소세지였어요. 우리가 지금 김치를 먹으니까 우리 한민족이야 라는 것처럼 이들은 맥주와 소세지를 먹는 민족, 독일 민족이야 라는 정체성을 이 맥주로부터 가져왔죠. 이게 그 이제 보불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제 비스마르크와 비레름 1세의 모습인데요. 베르사유 궁전이죠. 프랑스로서는 아주 굴욕적인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에서 봤을 때는 독일을 중심으로 몇몇 혁신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노베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요 세 사람이었어요.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 안톤 드레어, 야콥 야콥센이란 사람입니다. 물론 한 분도 모르시겠죠. 그죠?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는 슈파텐이라고 하는 양조장의 그 대표였는데요. 나중에 헬레스라는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톤 드레어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비엔나 라거라는 스타일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콥 야콥센은 덴마크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칼스버그의 대표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연구했던 맥주가 뭐냐면 바로 라거라는 맥주예요. 여기서 에일과 라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에일과 라거? 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맥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일과 라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에일은 에일 효모가 만들어내는 맥주고요. 라거는 라거 효모가 만들어내는 맥주예요. 그런데 에일 효모와 라거 효모는요. 특성이 다릅니다. 둘 다 똑같이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과정을 갖긴 하지만 에일 효모는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만 발효를 합니다.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만 발효를 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발효를 끝내요. 한 6일에서 10일이면 모든 발효를 끝냅니다. 그리고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위로 떠오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물에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효모가 만들어내는 향을 맥주에 입힙니다. 사과, 복숭아, 배, 뭐 이런 에스테르 향들, 아까 말씀드린 바나나, 정향 이런 것들이 다 효모에서 나오는 향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향들이 있는 맥주를 우리가 에일이라고 부릅니다. 라거는요 달라요. 라거는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만 발효를 시작합니다. 섭씨 5도에서 15도 사이. 그리고 천천히 발효를 합니다. 열흘 해서 길면 뭐 한 보름, 20일까지 발효를 하고요. 발효를 하는 과정에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거 효모는 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우리가 느꼈을 때 청량하거나 깔끔하다는 느낌을 주죠. 이게 바로 에일과 라거였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막 그 맥주 연구를 할 때 전 세계 맥주 1등은 누구였을까요? 영국. 그리고 에일이 전 세계를 잡고 있었죠. 이 세 사람은 저 영국 에일을 따라잡을 새로운 맥주를 고민을 했고 그 대안을 라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라거라는 맥주는 원래 1400년도에 뮌헨 옆에 있는 알프스 지역에서 있었던 맥주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냉장 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미생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든 맥주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거 맥주를 만들기를 이제 포기를 했고 또 힘들어했고 대신에 에일은 상온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한 맥주는 사실 에일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막 와 어떻게 맥주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1842년에 이런 맥주가 딱 태어나요. 체코의 아주 작은 도시인 필젠이라는 곳에서 황금색 라거가 탄생한 거예요. 라거인데 또 색깔이 황금색이었던 거죠. 사실 이 맥주를 만든 그 요셉 그롤이라는 사람은 앞에 있었던 세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부터 라거에 대한 맥주 양조 지식을 얻고 라거 효모를 가져가서 이 필젠에서 라거를 양조했는데
저는 우연이라고 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 필젠의 물이 연수였기 때문에 이 황금색이 나는 pH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몰랐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을. 근데 어쨌든 필젠 지방에는 물로 라거 맥주를 만들었더니 황금색의 아주 깔끔하고 청량한 라거 맥주가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모든 북유럽, 독일 양주자들은 저거야 하고서는 이 황금색 라거 맥주에 모든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들을 서포트 해주는 기술들이 나오게 됐어요. 루이 파스테르는요,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지만 맥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미생물이 실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맥주와 와인 연구를 통해서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를 알아낸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그 원리를 증명해낸 사람이죠. 그리고 칼폰 린덴 누굴까요? 이 사람은 1873년에 냉장 시설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뮌헨 공대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까 이전에 있었던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의사가 꼬십니다. 야, 너 냉장고 좀 만들어봐. 그럼 내가 써줄게. 돈? 내가 투자해줄게. 진짜 냉장 시설을 만들어서요. 아까 그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의 어떤 브루어리, 슈파텐 브루어리에 처음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냉장고, 이 흔한 냉장고가 바로 이 맥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온 발명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계시는 분은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칼스버그 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로베르트 코흐의 배지법에 근거를 해서 라거 효모를 순수 분리 배양하는데 성공합니다. 라거 맥주가 드디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배경들이 이 19세기 후반에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맥주 하면은 다 이 라거 맥주부터 떠오르시죠. 황금색, 시원하고 탄산. 그런데 200년 전엔 안 그랬어요. 200년 전의 사람들, 300년 전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300년 전의 사람들은 라거 맥주에 뭐야? 저게 맥주야? 저렇게 아름다운 맥주가 있었어? 아니 맥주가 이렇게 깔끔하고 어떻게 이렇게 청량할 수가 있어?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에일 맥주에서 라거 맥주로 갈아타죠. 그래서 영국은요, 독일에게 산업적으로도 뒤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터, 페일엘, 아이페이 모든 맥주들이 이 라거 맥주에 모두 패배하면서 조금 과장하자면 역사의 뒤안길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요, 라거라는 맥주를 재발견했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독일을 라거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되죠. 미국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이거 먼저 볼까요? 이게 어딜까요? 이게 어디 사진일까요? 헨리 포드의 공장입니다. 자동차 공장이죠. 미국의 헨리 포드는 1908년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차, 고가의 자동차, 아무나 못 사는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은 생산 단가를 낮춰서 가격이 낮은 상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죠. 이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은요, 대중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돼요. 매스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대중들은 누구냐면 저렴하고 획일적인 상품들을 소비하는 소비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맥주에도 똑같이 이런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미국 맥주는 기본적으로 독일 이민자들이 일찍부터 넘어가서 라거 기술을 전파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옥수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옥수수를 맥주에 넣는 것을 아주 일상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 있었던
금주법은요, 맥주 시장을 독과점 시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금주법 이전에 맥주 양조장이 4,000개 넘게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금주법 이후에 살아남은 양조장은 몇 개 안 되죠. 이들이 만들어낸 맥주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옥수수를 넣으면은 전반적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옥수수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이한 질감, 마시기 쉽고 목 넘김으로 먹는 맥주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버드와이저나 아니면 옌링, 슐리츠 이런 회사들이 소위 얘기하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라거, 옥수수 전분이나 쌀 전분이 들어간 라거, 그래서 가격이 싼 라거인 아메리칸 라이트 라거 혹은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를 만들게 되고요. 가격을 낮게 해서 맥주를 대중상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맥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중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상품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쪽은 이제 끝났죠. 그죠? 밀과 보리가 있어도 유럽 쪽은 맥주를 만들까요? 아니죠. 빵 만들기 바쁘죠. 그러나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요. 이 맥주를요. 자신들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전파를 시킵니다. 미국 문화, 자본주의의 정말 최고봉에 있는 미국 문화, 리바이스, 코카콜라, 맥도날드와 함께 이 버드와이저, 밀러, 쿠어스 같은 맥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미국 맥주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나 남미 같은 나라가 소위 얘기하는 맥주는 그냥 라거, 그리고 가볍고 깔끔하게 목 넘김으로 먹는 라거로 만들어 버리죠. 지금 우리의 맥주 시장과 크게 다름이 없어요. 우리 지금 맥주 하면은 굉장히 목 넘김이 좋은 라거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2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맥주, 전 세계 맥주 시장은 1980년대까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 전쟁이 끝나고 경제 발전이 같이 일어나면서 맥주 소비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미국에 의해서 이 맥주가 대중 상품이 된 것은 굉장히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나쁜 어떤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 미국 맥주가 만들어낸 시장은요, 특히 맥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획일화되고 균질화되고 단순화된 어떤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더 이상 힙한 문화나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냥 맥주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병 따서 먹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료수 같은, 그죠? 맥주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매스미디어 마케팅, 매스 마케팅으로 그 맥주의 이미지들이 결정되면서 이제는 맥주가 그렇게 힙하지 않은 문화가 되었죠. 숨가쁘게 3차 산업혁명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1980년대 들면서 맥주는 역성장하는 산업이 됩니다. 맥주는 더 이상 재미없는 산업이 되죠. 그리고 그 시장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 우리가 같이 숨쉬고 있는 이 시대랑 크게 멀지 않은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연장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맥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죠? 라고 그냥 우리가 먹는 맥주 라고 시장이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맥주 시장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이 맥주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맥주와 산업혁명 말고 먼저 미국 문화를 조금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요? 히피입니다. 히피. 바로 알아보시네요. 네, 제가 조금 태어나기 전에 일이긴 한데 1960년대에 히피 문화가 미국을 강타하죠. 프랑스 68혁명에서 시작된 이 히피 문화는요. 기존의 기득권들이 만드는 그 질서 혹은 문화를 전면으로 거부한 그런 문화 사조입니다. 탈질서 반문화로 정의되는 이 히피 문화는요. 고학력 세대들이 주도했어요. 이 고학력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어른들이 만들어 왔던 성공의 기준, 그리고 가야만 했던 성공의 길을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런 걸 이 히피 문화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히피족 혹은 보헤미안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히피 문화는 뭐 약물이나 마약과 같은 약간 그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뭐 반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 인권, 젠더, 그 다음에 흑인 인권, 그런 어떤 서브컬처와 같은 그 이슈들이 이끌어내면서 70년대 미국의 진보적인 정신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 미국의 신보수주의가 다시 들어오면서부터, 레이건 정권 이후에 들어오면서부터 잠시 주춤하게 되죠. 하지만 80년대 이후에 이 히피족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소비 사조, 문화 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중산층 이상의 부를 갖고 있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성공했거든요. 고학력자들이었거든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기존의 보수주의 부르주아들 혹은 여피들, 그죠? 돈 많다고 뭐 그죠? 자동차 비싼 거 사고 다니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과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나 돈 많아. 그런데 난 좀 달라라고 하는 문화, 소비를 이어가죠. 이들은 돈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 친환경 상품들, 그리고 그 로컬러티의 상품들 혹은 서브컬처의 상품들을 이용하면서 그쪽에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79년에 미국 맥주 산업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을 만드는 티핑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홈브루잉을 합법화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는 게 다 불법이었어요. 79년에 이게 합법화시키고 난 뒤에 몇몇 맥주 혁신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인데요. 이 캥그루스맨이라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홈브루어였고요. 집에서 이제 맥주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먹는 사람이었고요. 특히 이제 홈브루 마트를 좀 운영하고 있었어요. 홈브루잉 재료를 파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전거 타고 막 여행하다가 맥주에 관심도 있고 자전거에 관심도 있어서 여행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프리츠 메이텍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64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앵커 브루어리라고 하는 곳을 인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브루어잖아요. 그죠? 대표고 맥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라거와 다른 맥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아무도 안 사 먹어요. 근데 만들면 지가 먹고 돈에 나눠주고. 왜냐? 겁나 부자였거든요. 취미 생활로 이런 맥주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맥주를 만들었냐면 사라졌던 영국 맥주들, 아까 했던 포터, 페일 에일을 재해석해서 그 기반에 미국의 재료를 넣은 맥주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캥그루스맨이 여행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앵커 브루어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프리츠 메이텍과 그의 맥주에 완전히 뻑가요. 그러고선 맥주에 투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도 양조장 만들 거야. 내가 좋아하는 맥주 만들면서 살래. 하고서는 투신을 하죠. 이 사람이 쓴 자서전을 보면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막 폐공장 가서 막 가져와서 만들고 막 뭐 이런 어떤 역경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짐 코흐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무엘 아담스라고 하는 브루어리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죠.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과감히 그 일을 때려치고 나 이제부터 맥주 만들 거야 라고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아담스를 만들죠. 물론 짐 코흐의 할아버지는 버드와이저의 양조사 출신이기도 했어요. 양조사의 피가 흐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앙트레프레너십을 얘기를 할 때 특히 맥주 쪽에서 이 두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쪽은 정말 맨손으로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해내온 어떤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배경을 다 버린 사람으로 종종 경영학에서 얘기가 되곤 있죠. 이 두 사람이 만든 맥주는 이 캥거루스맨은요, 약간 미국 재료를 사용한 미국 재료 중심의 맥주를 좀 만들었다고 하면, 이 짐 코우는 보스턴의 철학과 정신을 맥주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든 맥주에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품질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한정 생산에다가 그리고 가격도 비싼 맥주였어요. 그 당시 라거 맥주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4배까지 비싼 맥주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일반 대중들이 먹던 맥주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갖는 맥주였거든요. 일반 대중들이 이런 맥주를 쉽게 사 먹을 수 없었겠죠.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해요. 누가 사 먹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피에서 기득권이 된 세력들, 정체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맥주를 사 먹습니다. 부르주아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득권층들은, 젊은 기득권층들은 이 맥주를 소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비싸고 그 다음에 쉽게 구할 수 없었지만 보보스들은 이 맥주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돈을 법니다. 이들이 망했으면 끝난 건데 돈을 버니 이제 이들을 따라하는 여러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쟤네처럼 맥주 만들어서 부자 될래 하고서는 여러 브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들이 만드는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크래프트 맥주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크래프트 맥주는요, 맥주를 단순히 향미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정치, 젠더, 여성, 여러 가지 지역 문제를 담으려고 맥주의 스토리텔링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재료에 있어서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요즘 제가 먹은 맥주 중에서 가장 이상한 맥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막 블루베리 케이크를 넣은 맥주들도 있고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재료에 전혀 한계를 두지 않는 맥주를 만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매뉴팩처드의 반대말이에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획일적인 맥주와 달리 우리 맥주, 크래프트 맥주는 작지만 한정적이고 고품질, 고가격의 맥주야 라고 하는 의미를 이 크래프트에 담고 있죠. 그러면 3차 산업혁명과 맥주에서 도대체 크래프트 맥주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들이 정말 소규모 양조장들이거든요. 버드와이저나 밀러에 비해서 마케팅 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버드와이저는 슈퍼볼 같은데 광고 빵빵빵빵 때리는데 이들은 살아남으려면 광고도 해야 됐고 알려야 되는데 그때 도움을 준 게 바로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 9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소셜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들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든 뒤에 자신의 맥주를 홍보하면서 레시피를 다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 레시피를 보는 모든 일반 홈브루어나 다른 양조사들한테 야, 우리 맥주 이러니까 너네도 만들어. 너네 만들어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홈페이지를 본 다른 홈브루어나 양조사들 그걸 똑같이 만들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바꿔봤거든? 더 좋아. 이래서 만들어봐. 이러면서 이들이 가진 가치들이 점점 온라인상으로 퍼지게 되고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맥주를 먹은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면서 일종의 인터넷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걸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3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맥주 쪽에서 특히 크래프트 맥주의 성장을 바꾸게 됩니다. 이 크래프트 맥주는 이런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성을 갖고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집단지성, 로컬러티를 추구하는 맥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90년대 이후부터 확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네. 이게 이제 마이크로브러리, 소위 얘기하는 크래프트 맥주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변한 건데요. 2017년에 지금 6,372개가 지금 미국에 있다고 나와 있죠. 2019년 기준은 8,000개가 넘는 소규모 양조장들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요,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요, 뭐 일본, 대만, 중국, 그리고 뭐 맥주의 본고장인 영국과 독일, 북유럽, 동유럽, 심지어 와인의 나라인 이태리와 스페인까지 이런 크래프트 맥주의 정신과 레시피들이 퍼지게 되면서 모든 전 세계에서 이런 소규모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제 맥주로 번역이 되는 우리나라 어떤 소규모 맥주들은 이름이 조금 뭐 이런 정신들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수제 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래프트 비어라고 크래프트 맥주라고 얘기를 하기를 더 좋아하고요. 수제 맥주 하면 대부분 다 손으로 만드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잖아요. 맥주는 다 기계가 만듭니다. 그렇죠? 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3차 산업혁명이 맥주 산업에 끼친 중요한 이슈고요.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라거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크래프트 맥주를 위시한 나머지 맥주 스타일들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95%가 다 아직 여전히 라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크래프트 맥주, 이제 이들은 크래프트 비어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지금까지 모르셨다고 하면 한번 가끔씩 주목해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맥주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고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장난 아니죠? 네,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150개 정도 수제 맥주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요 맥주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먹어봤던 맥주 중에서 가장 좀 재밌었던 맥주 중에 하나예요. 미국 애들이 좀 걔네는 맥주의 재료에 좀 한계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세법에 맥주에 들어가는 재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재료나 맥주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도 막 소 불알도 막 넣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하나 이상한 놈들인데 요 맥주는 이제 오레곤에 있는 닌카시라고 하는 닌카시라고 하는 브랜드의 미국 맥주예요. 그라운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맥주는요.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는 스타일의 맥주인데요.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임페리얼, 러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영국에서 예전에 러시아로 수출하던 스타우트를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스타우트를 의미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8도 이상 되는 스타우트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맥주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왜 이 맥주가 신기하냐? 이 닌카시 이 또라이들이 효모를 로켓에 태워서 성층권으로 쏘아 올립니다. 원래는 첫 번째 목표는 우주까지 쏘아 올리는 거였어요. 실패해요. 근데 두 번째 2차 시도 때는 약간 무리인 것 같다. 성층권까지만 쏴 올리자. 그래서 올린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해서 만든 맥주가 바로 이 맥주입니다. 이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되게 재밌어요. 지들끼리 막 뭐 신나가지고 막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맥주 맛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맥주가 갖고 있는 여러 스토리들이 이 맥주를 좀 특별하게 만들고 크래프트 정신을 담겨 있는 맥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1시간 정도 만년이 되는 역사를 한번 같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또 산업혁명이나 농업혁명 그 순간에 맥주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떨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을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학자들의 책을 좀 보고 자료를 좀 보면서 정리한 4차 산업혁명, 아직 우리한테 오지 않았고 지금 이제 시작인 이 혁명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기술적으로는 뭐 요즘 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AI나 VR, 빅데이터, 그리고 정보통신과 제조업의 만남, 이런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연구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철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과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칸막이 없이 초연결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사회를 질적, 양적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컨베이어 벨트가 없어지고 다품종 대량 생산이 아닌,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닌 다품종 유형 생산으로 바뀌는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이거 선전 엄청 하는데, 광고. LG 홈브루라고 텔레비전 선전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기 가서 이제 강연을 좀 했거든요. 막 상무님 앞에 두고. 그래서 이제 LG 전자에 가서 이 LG 홈브루가 만든 맥주를 마시면서 기계도 좀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데 맥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왔는데,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에서 재료만 넣으면, 키트나 이런 것들만 꽂고 버튼만 누르면 맥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발효가 되고요. 또 스타일에 따라서 모든 조건들이 변화가 되면서 발효가 되고요. 그 과정들을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혁신적이에요. 그전까지 우리 맥주는 나가서 사 먹거나 펍에서 먹거나 공장에서 만들어 온 것들을 뭐 펍에서 먹거나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집에서 기계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커피 머신처럼 재료만 받아서 넣고 버튼만 누르면 집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물론 부족한 점이 아직 있어요. 개선해야 될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기계를 만드실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계. 이런 부분들만 좀 수정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멋진 맥주 기계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맥주가 크래프트 맥주가 아닐까요? 아니, 저는 크래프트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맥주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혁신적인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에서 나온 맥주, 또 역시 크래프트 맥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더케그, 이것도 한국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요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CES라고 아시죠?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모두 상을 받은 제품들이에요. 인더케그는요, 이렇게 매장에 이런 장비를 하나 갖다 놓고 케그라고 맥주를 이제 담는 그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를 꽂기만 하면 알아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기계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예전에는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펍에 와서 가져와서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봤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있는 가게에 갖다 놓기만 하면 내 가게에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재료가 들은 케그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또 앱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발효 과정도 볼 수 있고요. 서빙도 할 수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그죠? 이미 우리 이런 모든 이런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맥주 산업에 조금씩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맥주 자동 판매기는 불법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직.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AI가 소비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맥주를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 기술적으로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와, 이게 뭐야. 맥주가 정말 이렇게까지 맥주 산업이 변화할 수 있구나를 요즘 조금씩 놀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봤을 때 기술융합 생태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맥주 스타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어떤 맥주를 만드는지 몰라요. 어떤 맥주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맥주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강요하는 시스템입니다. 야, 진짜 맛있어. 먹어봐. 새로운 거야. 먹어봐. 근데 그게 아니고 빅데이터가 맥주를 좋아하는 소비자의 어떤 특성을 알아내고 지금 여기 있는 대중들이 어떤 맥주를 좋아할지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맥주 스타일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AI가 자동으로 그 맥주를 양조해주는 이 브루어리. 저는 10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로. 근거는 없어요. 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드냐면 맥주 업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눈앞에. 맥주 업계에서 저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이 저렇다면 유통, RFID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의 냉장고에 어떤 맥주가 없어졌을 때는 자동적으로 정보가 전송이 돼서 맥주가 뭐 보내진다든지, 물론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리고 아니면 맥주가 다 먹었어. 소비자가 좋아하는 맥주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냉장고가 그 정보를 뭐 양조장이나 아니면 어디에 전달시켜줘서 맥주가 없어졌으니까 뭐 어떻게 좀 해봐라고 하는 시스템 가능하죠. 그죠?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실용화가 많이 안 됐을 뿐이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유통 시스템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굳이 소비자가 마트나 어디 가서 맥주를 사는 게 아니고 집에 있으면 맥주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맥주가 오는 그런 유통 시스템도 가능할 거라고 보죠.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종간 콜라보로 새로운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크래프트 맥주에서 가장 핫한 스타일이 뭐냐면 와인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위스키를 담갔던 오크통에다가 맥주를 넣어서 와인이나 위스키 향을 입히는 이런 맥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거죠. 맥주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기술융합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책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기술이 인간을 잡아먹는 시대. 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시대.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술이 중요하고 그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이제 변화들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발전할수록 아마 사람들은 사람을 더 많이 갈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어떤 그런 시대를 앞당기는 좀 티핑 포인트가 된 거가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맥주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1만 년간의 역사를 보아하니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체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오고 있더라. 이 역할은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맥주가 반드시 저는 그렇게 해야 하는 아이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소외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맥주가 반드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맥주의 종류가 한 100종류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맥주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맥주는 남녀, 노소 관계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보편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갈증 해소, 그죠? 그리고 낮은 알코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죠. 마실 수 있죠. 이런 맥주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보편성이 앞으로 더 복잡해질 이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주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보편성을 같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공동체 사회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이 주는 어떤 불평등과 소외감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미국을 갔었을 때 맥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어 온 것을 많이 지금 보셨잖아요. 맥주 또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또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적인 상품으로서 전 세계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맥주는 외국 술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술이죠. 하지만 1933년 처음에 영등포에 이제 동양맥주 주식회사와 조선맥주 주식회사가 생기고 난 이후에 물론 일본 자본으로 만들어졌지만 한 10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마셔온 술입니다. 외국에서 유래했지만 맥주도 이제 우리 술의 관점으로 좀 보고 산업의 관점으로 보고 그렇다면 맥주에 우리만의 문화적인 정서를 녹여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맥주를 단순히 술로만 보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문화라고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K-팝이나 K-뷰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어떤 한류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길게 강의가 좀 진행됐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맥주를 통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좀 더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맥주를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맥주를 하나의 항상 내 옆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본다면 막 먹고 취하고 먹고 뭐 그렇지 않고 또 술 먹을 때 저희 협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돌려서 마시지 마. 그냥 마셔. 맥주를 먹을 때는 너와 나의 상호관계는 없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맥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우리 인류와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여기 나오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